자, 그럼 교재를 보면 운율 형성 방법 말고 시의 심상이라고, 시의 심상 페이지 20쪽에 있죠. 시의 심상 이미지.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을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지라도 명확하게 알면 접근을 잘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문학 독해를 배우고 있고, 문학 독해에서 시를 공부하고 있어요. 시에서 시의 구성 요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의 구성 요소는 화자, 대상, 시적 상황, 가장 중요한 정서를 강화시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문제 유형을 두 개로 나눠라 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표현은 말 그대로 표현 방식 찾으면 되는 거고, 시 속에 있는지 없는지 찾으면 끝나는 것이고, 상황, 대상, 정서는 내용 파악이니까 시를 이해하는 부분. 알겠죠? 내용 파악이니까 시를 이해하고 표현 방식은 찾는 거죠. 우리의 학습 이치는 여기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것이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운율을 배웠고, 오늘 배울 것은 이미지. 그러니까 같은 말, 심상. 시험에 심상이라는 말로 나오기도 하고 이미지라는 말로 나오기도 하죠. 됐지? 그리하면 책에 있는 설명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칠판 내용은 기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 이미지를 와보세요. 책에는 설명이 되게 자세하고 잘 되어 있긴 한데요, 제가 더 압축해서 설명해 드릴게. 자, 이미지 심상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형상화해서 알려드릴게. 봐봐요. 이게 시험지라고 생각해. 그리고 시험지에 이렇게 시가 이렇게 있어. 여기 시예요. 그지? 그럼 여기에 밑줄 긋고 A라는 게 있다 쳐. 시어가 어떤 시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A라고 되어 있어. 그리하면, 자, 이게 시험의 상황이라면, 자, 우리의 모습이야. 수험생의 모습이지. 수험생은 이 시어를 눈으로 보게 되죠. 그리하면 이 시어의 의미를 물을 거 아니야. 이 시어의 이미지를 물었다 이거야. 그러면 머릿속에, 눈으로 봤으니까 뇌 속에서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시어가 머릿속에, 수험생의, 학습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자, 이것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학습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감각적 영상, 학습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감각적 영상, 시어를 봤을 때 그것을 심상 또는 이미지라고 한다는 거지. 그지? 그러하면 감각이니까 어떤 과가 있겠어요? 청각,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우리의 감각, 청각, 시각, 후각, 촉각, 미각을 통해서 시야를 느낄 수가 있겠고, 영상, 그지? 감각적 영상이라고 했는데 이 영상은 긍정 또는 부정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미지다 이거지. 그지? 근데 생각을 해봐.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 시 속에 얘가 청각, 시각, 후각, 촉각, 미각을 구별 못하겠어?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정답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지. 그지? 그럼 어떤 감각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한다면 어떤 감각이 시험에 나오느냐? 6번째 감각이 있어요. 이렇게 머릿속에 감각이 느껴지는데 이 감각이 6번째 게 있다고. 얘가 시험에 나오면 정답의 근거가 된다 이거지. 이 6번째 감각을 제가 수업 중에 설명도 해봤고 학생들과 얘기도 해봤는데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더라고. 정말 기본 수업을 들어도 드물어요. 개념 자체를 이게 형상화시키면 명확히 알고 있진 않아. 둥글게 알고 있지. 둥글게 알고 있으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무조건 정답이 2개가 헷갈리게 돼 있어. 정확하지 않으면 무조건 헷갈려. 그죠? 그래서 이 6번째 감각은 자 보세요. 동그라미와 세모를 그려볼게. 동그라미는 뭔가 하면 실제 감각, 실제 존재하는 저 시 속에 느껴지는 실제 감각, 실존하는 감각이야. 그죠? 근데 이 실제 감각을 실제 감각으로 표현하면 재미가 없지. 감동이 없지. 시가 함축미가 없지. 그래서 이 실제 감각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짜 감각으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 감각이 아닌 가짜 감각으로 어떻게 전이시키는 거, 바꿔치기 하는 거, 살짝 사기를 치는 거. 그지? 실제 감각을 가짜 감각으로 살짝 바꾸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가짜 감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비속어로 뻥이라고 해요. 뻥. 뻥감각인 거야. 뻥감각. 그치? 근데 시험인데 뻥감각이라 그럴 수 없으니까 얘를 공으로 바꾼 거죠.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실제 감각을 가짜 감각으로 바꿔치기 한 것을 뭐라고? 공감각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지? 자, 얘를 봐봐. 자, 정지영의 향수. 얼룩배기 향소가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에 들리칠 리가 있겠습니까? 자, 금빛 게으른 울음에서 진짜는 뭐예요? 얼룩배기 황소가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울음이 진짜고. 어떻게 금빛일 수 있어? 울음이 어떻게 금빛일 수 있냐고. 그치? 이게 뻥. 이게 공감각화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청각의 시각화. 그래서 너는 뻥감각화 된 거다. 공감각적 심상. 6번은 뭐야?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공감각적 심상 또는 이미지가 되는 건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딱 2개야. 공감각적 심상이 있나요? 없나요? 이 시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심상을 통해서 주제를 강화시키고 있다, 아니다, 있냐 없냐를 묻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청각의 시각화, 이건 안 물어봐요. 그냥 공감각적 이미지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지?
자, 그러하면 연습을 해보자. 제가 내는 연습 문제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은 패스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공감각인지 제가 칠판에 쓰는 게 공감각인지 아닌지만 확인해봐요. 자, 푸른 종소리.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가 들린다. 그지? 그 다음에 피부에 스미는 어둠. 저녁이 되자 피부에 스미는 어둠이 찾아왔어. 자, 공감각이 인지 아닌지만 확인. 자, 그 다음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자, 가짜 뻥 감각이 있는지 진짜 감각을 찾고 확인해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것은 소리가 없는 아우성. 시적 상황은 깃발을 보면서, 깃발이 대상이야. 깃발을 보면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자, 확인을 해요. 자, 마지막. 술 읽는 마을마다, 낭만적이죠.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이 있어. 자, 뻥감각화가 있는지 확인해봐요. 자, 공감각이면, 자, OX 한번 해봐. OX. 푸른 종소리, 피부에 스미는 어둠,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술 읽는 말마다 타는 저녁놀이. 공감각 O, 공감각이 없으면 X. 자, 마음속으로 또는 체크하면서. 자, 생각할 시간 20초.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리하면, 자, 한번 해보자. 자, 실제 감각의 동그라미를 치도록 할게요. 연두색의 동그라미를. 종소리 진짜죠. 어둠 진짜. 말소리 진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깃발, 이건 깃발만 진짜. 이것이 진짜. 술 읽는 마을마다. 술이 읽는 진짜. 타는 저녁놀 진짜. 불타는 저녁놀 진짜. 됐죠? 자, 그러면 가짜에 체크해 볼게요. 가짜. 핑크색으로. 피부에 스미는, 이거는 촉각이니까 가짜. 촉각화 된 거죠. 시각이 촉각화 된 거지. 그지? 향기로운 가짜. 그지? 청각이, 말소리가 향기로우니까 뻥감각은 후각이죠. 후각화 된 거. 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가짜. 그지? 이것, 깃발은 시각. 펄럭이는 깃발. 시각. 아우성은 청각. 거짓말, 청각화. 시각의 청각화. 술이 익었다는 것은 막걸리처럼 발효가 됐다는 거. 후각. 후각. 청국장 생각해봐요. 자, 타는 거, 불타는 거, 시각. 둘 다 진짜. 후각 플러스 시각. 진짜.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진짜 감각이 두 개가 합쳐져 있지. 그치? 이런 것을 복합 감각. 공감각이 아니고 진짜 감각이 두 개 있으면 복합 감각. 어근이 두 개 있으면 어근이 두 개 있으면 합성어인 것처럼 얘는 복합 감각. 그래서 이걸 이해했으면 여러분은 공감각이 글씨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일 어려운 건 한번 해볼게.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빈 밭에 불어오는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고, 히히히 말을 달리고.
자, 정지용 향수,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자, 공감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진짜 감각은 밤바람 소리. 가짜 감각은 말 달리고. 그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청각이 이 소리가 마치 말을 달리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다고 해서 청각이 가짜 시각화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공감각적 심상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 기출문제 풀 때 그때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책에 있는 내용 확인해 주시면 고마울 될 것 같고요. 6번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번의 역동적 심상이라는 것은 강한 움직임이 느껴지는 거죠. 그지? 그리고 그 밑에 심상의 형성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참고, 뭐 읽든지 말든지 여러분 선택적으로 참고하시고 쭉 넘어가서 발상과 표현으로 가세요. 26페이지 발상과 표현. 자, 발상과 표현에서 우리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은 2번 비유하기. 2번 비유하기, 페이지 27쪽에 비유하기. 자세한 설명은 책에 있지만 함축적인 설명은 제가 할게요. 자, 요거 지우고 비유하기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비유하기야. 시에 가장 많은 표현법은 비유하기입니다, 여러분. 시가 아름다운 이유는 비유하기가 있기 때문이야. 했어요? 이미지는 안 했죠? 공감을 했어? 그래요? 그럼 비유도 지난주에 했고? 그래? 그러면 변화주기로 와보세요. 32쪽에 변화주기. 자, 변화주기는 사실 기본적인 내용인 건데 1번의 도치법을 보면 자, 도치법은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밑에 보면 아름다워라 우리 산아. 우리 산아가 아름다워라인데 아름다워라 우리 산아 이렇게 하는 게 도치법이고 3번은 서리법의 중요 표시. 서리법의 중요 표시. 자, 서리법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자, 의문문의 형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의문형으로 표현해 중요 표시. 정말 당연한 사실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바꾸어서 변화를 주는 거죠. 강조하는 거지. 그래서 서리법이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표현 방식에서 서리법 잘 나온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 도노법은 있잖아. 도노법은 부르면 돼. 어떤 대상의 이름을 불러버리면 도노법이 됩니다. 대상의 이름을 부르면 도노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조하기로 넘어가서 딴 거는 뭐 크게 설명을 안 해도 되고 영탄법을 보십시오. 영탄. 자, 영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느낌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 기쁨, 슬픔, 놀람, 감동 이런 것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 이런 것이 영탄입니다. 즉 뭐랑 친하겠어요? 이 느낌표랑 친하겠죠. 그지? 느낌을 표출하는 것이니까 느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니까 느낌표랑 친할 것이고 서리법은 의문문의 형식으로 바꾸어 강조하는 것이니까 물음표랑 친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서리법, 영탄법은 뭐 영탄법은 잘 안 물어봐. 그냥 이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서리법에서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5번의 점층법으로 와보세요. 사실 점층법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잘 없지만 봐봐. 점층법이 있으면 그 반대가 뭐예요? 점강법이지. 점강법이야. 그러면 점층은 여러분이 색깔펜으로 점점 의미가 강해진다는 이런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점강법은 점점 의미가 약해지니까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의미가 어떻게? 점점 커지는 거죠. 점강법은 의미가 어때요? 점점 작아져요. 점층과 점강을 헷갈리면 기본적으로 틀려버리겠지. 그 다음 7번의 억양법 보십시오. 억양법은 시험의 출제 빈도는 높지 않으나 한 번 나오면 까딱하면 이게 뭐지 싶어요. 자, 여기 와보십시오. 억양법.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적 대상이 사람이 있어. 시적 대상이 어떤 사람이 나와. 그지? 이걸 억양법으로 만들면, 자, 억양법. 이 사람을 붕 띄우는 거야. 칭찬. 대표적으로 그 을지문덕 장군이 쓴 여수장 우중문시가 있는데, 그대의 전술은 막 하늘에 이칠 다했고 땅에 이치를 꿰뚫었고 막 칭찬하다가 그만하면 됐으니까 꺼져라 이렇게 칭찬한 다음에 어떻게? 비하를 하는 거죠. 조롱을 하는 거야. 그지? 붕 띄었다가 떨어뜨리는 거지. 이 억양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억양법이고요. 억양법을 쓰면 어떤 기능이 있어? 상대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상대를 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풍자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 바로 억양법. 자, 가장 대표적인 작품 써놔요. 자, 그게 바로 뭐다? 여수장 우중문시다. 여수장 우중문시. 대표적인 한시 여수장 우중문시가 억양법이다. 그 다음 다양한 표현 기법으로 봤을 때 36쪽 다양한 표현 기법 36쪽에 오면 반어와 역설이 있죠. 자, 7, 8줄 동안 반어와 역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우리가 문학을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게 표현 방식 중에서 우리 시험 문제 분명히 글씨에 사용됐으면 가장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반어와 역설입니다. 반어와 역설. 자, 그렇다면 이 두 녀석을 헷갈리는데 차이점이 뭔가 하면 이 역설은 어떻게 실현이 되는가 하면 첫째, 역설은 시어의 내용이 모순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 뭐라고? 반드시 모순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자, 이 모순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언어적 모순이 있고 또 하나는 상황적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어적 모순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자, 언어적 모순은 예를 들면, 자, 이것은, 아니, 잠깐만. 외로운, 황홀한 심사.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여니 나는 아직 기다릴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 이것이 바로 언어적인 모순이다. 왜냐하면 봐봐, 외로우는 부정의 정서, 황홀한은 어떤 정서예요? 황홀한은 플러스 긍정의 정서.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부정의 정서가 긍정의 정서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그지?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런 잘생긴 못생긴 녀석아, 똑같은 거지. 그지? 이런 귀여운 못난 놈아,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찬란한 뭐야? 긍정의 정서. 슬픔 부정의 정서. 긍정이 마이너스 부정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모순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 이런 녀석, 이런 형태의 모순을 이루는 말이 있어. 그지? 자, 역설법 중에서 이러한 형태의 모순을 이루는 말이 바로 모순 형용. 시험에 나왔잖아. 모순 형용이라고 하죠. 모순 형용, 역설의 범죄에 들어가는 거지. 모순 형용이다 이거야. 그 다음 상황적 모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 현실 속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게 상황적 모순인데, 자, 이거 봐요. 역설하면 한용은 아, 님은 같지만,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지만. 자, 무슨 뜻? 헤어졌지만, 이별했지만, 나는 님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죠. 분명히 어때? 분명히 이별을 했어. 그치? 하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대. 이별 안 했대. 어떻게 이별을 했는데 이별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이런 상황이 생겼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상황적 모순이 생겼다는 거지. 그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 맞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두 번째. 모순이 생긴 다음에 두 번째. 이 모순 속에, 그냥 모순이, 여러분 제 말 잘 새겨 들어보세요. 이 모순이 모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야? 모순이 모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어떤 참된 진리, 어떤 깨달음, 삶의 교훈,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삶의 교훈 같은 것이 느껴지더라. 그지? 어디에? 모순 속에 참된 진리와 깨달음, 교훈, 감동이 모순 속에 숨겨져 있더라라는 거지.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아시겠죠? 모순 속에 참된 진리와 깨달음과 인생의 교훈이 느껴진다. 그래서 여러분, 1번이 사실상 언어적 모순이나 상황적 모순이 생기잖아. 그러면 거의 99% 역설. 이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모순이 생기면 무조건 역설 이러면 됩니다. 그지? 1번만 형성돼도 99% 역설입니다. 사실 이건 주관적인 것이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역설법하고 반어를 잠깐 보실래요? 제가 수업을 했을 때 가장 헷갈리는 개념이 반어와 역설이야. 그지? 그러니까 반어와 역설은 정말 다른 개념인데 학생들이 헷갈린대요. 자, 봐요. 실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뭘 보시는가 하면 표현된 내용, 실제 표현된 내용, 두 번째 뭘 보시는가 하면 의도, 표현 의도를 보십시오. 표현된 내용과 의도를 보시면 봤을 때 이것과 이것이 상반된다 이거지. 아,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 반대. 반어니까 이 반대라는 의미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실제 표현된 내용과 의도가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거지. 반대. 그래서 대표적으로 봐봐요. 싸울 때 정말 잘났어. 잘났다 이놈아. 이렇게 했을 때 항상 이것만 보면 안 되고 맥락이 중요한 거야. 싸우며. 알겠죠? 싸우며 잘났어. 그래야만 반어가 되는 거지. 표현 잘났어. 의도 못났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반어는 뭐가 중요해요? 맥락이 중요한 거야. 맥락을 무시하면 절대로 반어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어가 시험에 나올 때는 맥락과 함께 나오는 거야. 역설은 그냥 이것만 나와도 돼. 그냥 식구만 나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 하지만 반어는 맥락 플러스 표현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만 파악이 가능해요. 그죠? 그리고 반어는 있잖아. 이게 그렇게 많은 시에서 쓰고 있는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이 반어가 자주 사용되는 표현법은 절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봐봐. 이 반어는 이 반어가 사용되는 주요 작품을 그냥 외워버려. 그렇게 많지 않아. 알겠죠? 이 반어가 자주 사용되는 작품을 외워버려. 많지 않아요. 아싸리 그게 더 나아. 그래서 몇 개가 있는가 하면 5개. 최대 5개를 외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적어드릴게. 자, 다음 시가 나오면 반어가 핵심 표현 방식이야. 자, 먼저 뭐가 있는가 하면 신경림의 농무. 신경림이라는 사람이 쓴 농무 반어입니다. 여기 보면 신명이 난다. 도살장을 돌 때 우리는 신나 죽겠다 라고 하지만 사실 신나지 않아. 농촌의 현실이 파괴되어 가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시는 뭔가 하면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시적 화자는 영화관에 가서 애국가를 봐. 근데 애국가 속의 세상이 너무나 예쁜 거야. 삼천리 화려강산이야. 때론 시기는 바야흐로 독재 정권인데 독재 정권이야. 근데 여기서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용어가 나온단 말이야. 애국가 속에서. 그지? 그러니까 반어란 말이야. 삼천리 화려강산은 독재 정권을 까는 말인 거지. 까는 말. 그 다음 세 번째. 하급반 교과서. 하급반 교과서라는 작품이 있어. 김명수. 역시 독재 정권 아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그 교과서를
외우는 거야. 읽는 거야. 그래서 이 김명수가 아유 듣기 좋아라라고 하거든. 정말 듣기 좋아라.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글을 잘 읽을까? 정말 듣기 좋아라.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뭐야? 정말 듣기 싫다는 거야. 듣기 싫어. 획일주의 교육. 어떻게 인간은 다양한 건데, 다양성이 있는데 똑같은 교육을 시키냐. 획일주의를 까는 게 학업반 교과서야. 그 다음. 정석가라고 있어. 정석가. 자, 고전 시가 중에 정석가가 있는데요. 정말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어떤 거 있는가 하면 뭐 무쇠로 옷을 만들어. 그 옷이 썩어 문드러지면 당신과 헤어지겠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 생기면 당신이 헤어지겠다 라고 나오거든. 즉 다시 말하면 헤어지지 않겠다는 얘기야. 왜? 불가능한 일은 생기지 않으니까. 무쇠가 썩진 않거든. 그지? 그래서 정석가가 나오면 이 녀석은 절대로 반어가 핵심이 되는 표현이야.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반어. 지금 이 녀석은 뭐가 있는가 하면 상행이라는 시가 있어. 김광규. 이 사람 탤런트 이름도 있잖아요. 영화 배우인가? 김광규의 상행. 그지? 기차를 타면서 기차 안에서 있잖아. 그치? 오징어를 씹고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 그지? 음악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 나라 꼴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냥 먹고 즐겨라. 좋다. 이렇게 말하거든. 사실상 까는 거야. 조국의 현실이 이 모양인데 그렇게 즐기고 싶은가? 뭐 그런 것들. 자, 어쨌든 김광규의 상행까지 시험에 나오면 뭐다? 반어가 핵심 표현이 된다. 이거. 그지? 절대 헷갈리지 마요. 반어는 한 번만 더 표현 내용과 의도가 반대가 되는 거. 맥락이 중요. 싸울 때 잘났어, 못났어 이게 반어다. 그지? 역설은 모순이 있어야 되는데 언어와 상황적 모순이 있는데 그 속에 참된 진리와 깨달음 교훈이 있어야 된다. 그지? 단 1번만 형성돼도 역설법은 맞다. 아마 틀리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우리 시험에서. 그리고 역설의 상황이 언어와 상황적 모순이 있다는 거. 그 점도 챙겨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역설까지, 역설과 반어를 살펴봤어요. 그럼 우리 교재를 잠깐 와봐서. 교재로 와서. 잠깐만. 교재가 사라졌네. 잠시만요. 교재가 사라졌어. 자, 역설과 반어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교재 36쪽, 37쪽을 했고요. 그 다음 언어 유의가 있는데 언어 유의 요것은 우리 책에 있는 거 밑줄 그어 볼게요. 자, 다른 의미를 암시하기 위해서 동음 이어 발음은 똑같지만 의미가 다른 거. 그지? 주로 말장난을 통해서 웃기는 거. 이것이 바로 언어 유의입니다. 알겠지? 말장난을 통해서 동음 이어 뭐 기타 등등 말을 통해서 웃기게 표현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언어 유의가 되는 거죠. 밑에 봐요. 춘향가. 네 서방인지 남방인지. 원래 서방 아니야? 근데 서방 남방 이런 거. 그치? 또 이런 게 있어. 언어 유희는 여러분 유희가 뭐야? 즐기는 거니까 웃음이 있는 거야. 그치? 근데 그 웃음 자체가 언어 말장난을 통해서 생기는 거야. 그치? 그래서 네 서방인지 남방인지가 있었고
이 서방인지 남방인지가 있었고, 그지? 또 이런 것도 있어. 야, 춥다. 문 들어온다.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이런 거. 그치? 주어를 바꿔치기 한 거죠. 문이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이런 식으로 한 거. 이것이 바로 말장난 언어 유희가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 4번에 중요 표시를 해주세요. 4번. 이 관념의 구체화를 설명할 때 항상 황진의 시조가 나옵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요. 자, 관념의 구체화는 여기 보세요. 관념, 형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추상적이야. 그치? 뭐 시간이나 사랑이나 뭐 이런 것들. 추상적 관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구체화하는 거죠. 마치 형체가 있는 것처럼. 자, 말이 어려운가요? 자, 바꿔봐. 관념의 구체화를 다른 말로 시각화. 눈으로 볼 수 있어. 사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눈으로 볼 수 있어. 또는 사물화. 관념을 사물처럼 만든 거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추상적 관념인 시간과 사랑 등등등을 구체화, 시각화, 사물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지? 그래서 시를 봐봐요. 동짓달 기나긴 밤 하늘이를 베어내요. 자, 추상적 관념 어디 있어요? 정말 지루한 시간 어디 있어? 동짓달 기나긴 밤. 형체가 없잖아. 동그라미야? 세모야? 아니잖아. 그죠?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늘이를 베어내요. 자, 하늘을 베어내요. 동그라미. 사물화, 시각화. 추상적 관념을 잘랐어. 사물화, 시각화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짓달 기나긴 밤. 동짓달 기나긴 밤. 정말 지루한 시간을 잘라낸 거죠. 그지?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뭐를? 추상적 관념을. 역시 추상적 관념의 시각화야. 그 지루한 시간을 이불 속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역시 관념의 시각화죠. 그지? 자, 어른님 사랑하는 사람 하트 표시. 어른님 사랑하는 사람 오는 날 밤.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 날이면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엄청나게 빨리 가잖아. 그러니까 어른님 오신 날 밤 구비구비 펼 것이다. 그 지루한 시간을 붙여버리겠다라고 했죠. 그죠? 자, 여기서 서리서리 구비구비가 시험에 나왔어요. 순우리말. 그지? 순우리말을 사용해서 시어를 예쁘게 꾸몄잖아. 이 시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지? 자, 도식하고 끝내볼게요. 봐봐. 시적 화자는 여자야, 여인이야. 시적 대상은 사랑하는 사람인데 헤어졌어. 그치?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그리워하는 거지. 그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 연모의 정을 말하고 있는 거야. 사랑도 말하고 그리움도 말하고 있다고. 주된 표현 방식이 뭐예요? 관념의 구체화라 이거야. 주된 표현 방식이 관념의 구체화. 동짓달 기나긴 밤 하늘이를 베어내요. 관념의 구체화. 또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순우리말 사용. 이 당시만 해도 순우리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거든. 근데 황진이는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지? 관념의 구체화, 순우리말 사용,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사랑하는 사랑과 이별에 대한 그리움, 연정. 그지? 4번은 뭐 틀린 거 하면 한 문제 나오는 거죠? 그지? 이 시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관념의 구체화, 2번 순우리말 사용, 3번 임에 대한 그리움, 임에 대한 연정. 4번 틀린 설명. 이러면 한 문제 나오는 거야. 여러분 고생했어요. 고생하고 자 10분 정도 쉬었다가 문학 수업 20분만 더 하고 문장 성분, 품사 그리고 문법 요소 관련해서 실전 문법 하고 그 다음에 휴식했다가 상담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자, 10분 휴식했다가 표현 방식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어요.